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요. 이번 주도 시장이 많은 이벤트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밸류업 공시 제도 첫 시행 날이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또 주말에는 이 미국 베이지북 공개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을 앞서는 전략 이번 주도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챙겨드릴게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4일 만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2,7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역시나 840선 위로 올라줬는데요. 이 흐름 지속될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쪽에서 4일 만에 상승,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781억 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이틀째 덜어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9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에는 팔다가 파는 쪽에 조금 더 우세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전환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구간에서 동시에 끌어주고 있고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종목 섹터 얘기는 이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 얘기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작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통의 강호와 떠오르는 이제 신흥 강호가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통의 강호로 부르는 것이 보통 반도체죠. 오늘 이제 삼양 SNC 유리기판 관련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외에 그 주변으로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이 어느 정도 강세를 띠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더불어서 얘기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각광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생각하시면은 K푸드죠. 음식료 업종, 그다음에 화장품, K뷰티와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업종들이 강세였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강세를 띠는 업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주로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왜 이제 관심을 크게 받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원전이라고 하면은 체코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올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도 오늘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 끝날 이벤트는 아닌 것, 모멘텀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한데 에너지주 이 구간에서 사실 올라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종목 얘기와 함께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를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종목이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단한 종목들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과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솔루션입니다.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수소 관련주, 신재생에너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이제 사업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의 과실 성과를 두산이라는 그룹주에서 가져간다는 점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 두산 또한 같이 시세가 나온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력 부족과 관련해서 수소 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두산으로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 시장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솔루션이 될 겁니다. 하나솔루션 조정도 컸었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맞물려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대중 관세라는 것이 뭐 대선용 선전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올 연말이죠.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업황이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두 곳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산과 하나솔루션 짚어주셨네요.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도 답해주시는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오늘 이어서 이제 한중일 릴레이 회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을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일단 뭐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이제 예. 한중 간의 이제 관계에서는 FTA 예. 2단계 협상 통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관세 인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논의도 했었고 확정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2단계 협상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죠. 이제 문화 교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방을 하자. 이런 좀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실무 협상은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그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엔터주들이 뭐 지난주도 강했고 오늘도 일단 SM 중심으로 좀 급등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중국의 좀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이제 문화교류 예전에 이제 얼어붙었던 그 한한령이 예. 좀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한번 이슈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네이버 라인이죠. 예. 요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 이제 일본 정부는 뭐 자본 매각, 그러니까 뭐 지분을 매각하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거 지분 매각하고 나가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좀 잠잠해지긴 할 거예요. 네이버 라인 이슈가.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게 해결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할지 아직 네이버하고 이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하반기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네이버가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을 통해서 동남아까지도 지금 라인 서비스가 다 지분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만약에 지분 매각하게 되면 그 해외 사업권 대부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네이버가 좀 지분 매각보다는 계속 지분을 좀 한 주라도 팔지 말고 가져가는 게 일단 주가에는 좀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에 나섰다라는 내용 짚어주셨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엔터주 말씀 잠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일단 오늘 또 이 향후 이날을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 제국의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요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보도제작국에서 취재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나온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거래소가 4가지 핵심 전략 추진 방향 발표와 함께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핵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추가한 내용은 R&D 투자 관련 지표와 지배구조 지표 다변화 정도입니다. 기업가치 재고계획 핵심 특징으로는 기존대로 5가지가 담겼고 인센티브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평가 우대가 담겼습니다. 이 중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거래소는 자체적인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서 저희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문 공시 지원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에 발표하고 지수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중요한데 꼭 필요한 디테일은 빠져 있는 게 되게 많다. 상장 폐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되고 자문단의 구성도 지금 균형이 좀 잘 잡혀 있지 않고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과 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수장, 그다음에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를 만나서 밸류업에 참여를 독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만나서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투자가를 만나라. 또 정부와 당국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을 놓고 볼 때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미 5월 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A 학점을 줬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 제도의 개선인데 그것은 금융당국이 법무부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슈죠.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 발표가 늦어질수록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영상으로 저희 TV 시선을 담아서 내용을 좀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평가가 궁금해요. 실효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아직 내용 보면 더 추가해야 될 영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뭐 안 더 하는 게 해나가야 되는 아니라 건가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이제 저희 교수님도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뭐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당근도 줘야 되거든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법 개정. 근데 이런 법 것들이 개정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부 혼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복현 금감원장의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걸 들어보면 이제 추진은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 민주당과의 또 협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인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들은 아마 다음에 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은 먼저 좀 하려는 게 이제 일본 사례를 좀 따라가지고 기존에는 이런 공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고를 할 건지 계획서를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앞으로 우리 회사를 어떤 식으로 뭐 성장을 시킬 건지 아니면 성장의 일부를 어떻게 해서 주주 환원을 할 건지 어쨌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 오라.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그거를 모든 기업들에 강제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사실 페널티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저는 자율공시니까. 네, 자율공시니까. 근데 그건 바뀐 건 없고 다만 이제 오늘부터 그게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KB금융이 이미 공시를 통해 가지고 올해 4분기에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이렇게 저는 순차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안에 자리가 좀 잡히게 되면 이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강제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안 하는 기업은 사실 좀 망신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텐데 중소형주들은 좀 고심이 크겠죠. 이런 것도 하려면 또 인력도 들어가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결국 대기업들이 그런 걸 통해서 효과를 보게 되면 전 중소기업까지도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별로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밸류업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것 자체도 없었고 주주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사실 별로 네. 형성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정부가 주도해서 방향은 일단 바꾼 거잖아요. 근데 바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랑 이 어쨌든 정부나 기업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항상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못 쫓아오니까 좀 뭔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는 건데,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 별거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올해 3분기 중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정상. 그러면 그때 이제 지수가 나오고 아마 4분기에 ETF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의 주가는 또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펀드 자금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우리가 한번 요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요런 거 관련해서 코리아 밸류업 계속 좀 주목을 하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칠 이슈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역대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이 밸류업 관련해서 그립감 세게 잡고 가는 데도 없었던 네. 것 같고, 또 이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일시적인 그런 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좀 추진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2,700선 넘어설지 말지 오락가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삼성전자는 역시나 내려요. 이틀째 이렇게 내릴 때는 확 빠지는데요. 이거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불발
혹은 지연 소식.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그쵸, 우려를 하는 것 공포가.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틀간 급락했다는 건, 근데 또 상대편인 그 하이닉스는 급등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문제는 아니고 한쪽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더 강해질 것 같고, 삼성은 이번에 또 어쨌든 품질 문제 발견됐으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여기서 나중에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이제 아예 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공포감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젠슨항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거를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이제 성능만 괜찮으면 자기네랑 맞기만 한다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일부 뭐 그 뉴스를 보니까 발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젠슨항이 원하는 그 12단짜리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스케줄상으로 제일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좀 우여곡절 끝에 통과만 된다면 내년도의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삼성전자 이제 공급을 못하게 되나 보니까 이건 이제 좀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굉장히 좀 평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틀간 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반영이 됐고, 또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고 여전히 점유율도 1위고, 근데 전체적인 전망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전통 반도체까지도 업황이 수요가 돌면서, 지금 공급은 줄었으니까 수요가 돌면서 개선될 것 같은데, 지금 PBR이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 쇼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주가에서는 이걸 뭐 정리한다 이거보다도 지금은 어쨌든 좀 그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좀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째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 HBM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뭐 아예 지금 안 된 게 아니고 이것을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젠슨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뭐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면에서 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엔비디아가 HBM을 써야 되잖아요. 그 네. GPU 가속기 옆에 바로 이제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잘해왔고 자기네 이제 맞춤형 칩이 최적화돼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일 벤더랑 여러 개의 그 공급사를 확보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품질의 제품만 만들어 준다면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맞춤형 칩이기 때문에 고성능 제품을 원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성능인데 그 성능에서 계속 엄격하게 지금 테스트를 해요. 기존의 하이닉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신규 공급자는요, 엄청난 그 가혹한 테스트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젠슨항이 굳이 삼성 거 안 쓰겠다 그러려면 샘플 테스트 자체도 안 받겠죠. 근데 테스트 들어갔다는 건 하겠다는 거고, 다만 그 완벽한 조건에 맞춰주길 원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젠슨항 입장에서 마이크론도 있고 하니까 3사가 모두 다 공급하는 그림이 본인이 봐도 가장 좀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우위권을 좀 주도권을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삼성은 좀 부진하지만 뭐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미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세다고 보고 있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생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3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엔비디아의 통과 소식이 안 나오니까 시장은 계속 좀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좀 보려고요. 그러니까 보유자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신규 접근은 가능한 가격대일지, 오늘도 너무 많이 네. 오르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이슈보다 삼성이 안 되니까 약간 또 반사익, 그렇죠. 나는 이제 독주한다. 이거니까 이런 경우엔 쫓아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미 이런 건 주가에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쫓아가는 거는 실익은 전혀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한 10% 정도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좀 흘러내린다면
그때 한번 신규 접근은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고, 그렇다고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AI 사이클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내년 1분기 정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보통 이제 주가가 선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 있겠죠. 주가가 중간중간. 그렇다고 해도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 다만 신규 접근만 급락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반도체 얘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것 한번 볼게요. 와, 화장품주가 참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 좀 짚어볼 트렌드라든지 포인트라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를 보면 네. 이제 중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중국으로 옛날에 뭐 10년 전에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근데 그게 사드 터지고 결국에 이제 중국에서도 근데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또 만들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선호 현상도 떨어지면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뭐 주가만 봐도 처참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을 빼고 나머지 시장에서 갑자기 한국 제품의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흔히 인디 브랜드 이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K-팝과 연결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의 화장품을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피부 가지고 글래스 스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유리처럼 맑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런 한국산 제품을 쓴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요즘에는 또 인플루언서 분들 통해서 SNS에서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화장품을 좀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죠? 10대, 20대거든요. Z세대인데 여기는 거의 인스타 위주로 활동을 네. 하니까 인플루언서가 권유를 하는 그런 한국산 제품들을 써보고 입소문이 계속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 시대가 열렸고, 이미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올리브영 중심으로 했던 이 문화가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근데 미국도 모자라서 최근에 실리콘2라는 기업의 그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한국 제품 수입 비중이 급격히 지금 또 늘고 있대요. 오, 네덜란드에서요? 이 얘기는 또 유럽마저도 지금 수입을 하기 시작. 예.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큰 제품을 뭐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국산 이제 인디 브랜드들을 수입하니까, 이게 결국엔 중국을 뺀 나머지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시장, 우리나라 제품의 선호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의 랠리가 그냥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다가 중국 소비까지 좀 개선이 되니까 요마저도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주가 상승은 뭐 저는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업하면 크게 뭐 브랜드사, 제조사, 뭐 ODM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그 핵심은 사실 이제 물론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만, 브랜드는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만들어주는 화장품 ODM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도권은 지금 화장품 ODM 쪽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브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들어가려면 화장품에 예를 들면 이제 선케어 기능 같은 것만 들어가더라도 미국에서 이게 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 기능이 첨가되는 것만 해도. 네. 그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FDA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인을 받은 화장품 ODM들이 한국에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ODM이 좋고, 다만 이제 그거보다 더 적은 쪽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 네. 여긴 몇 개 없어요, 또. 근데 화장품 용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특히 10대나 20대 분들은 화장품 제품 포장할 때도 환경을 되게 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쓴 그 용기들을 되게 또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장품 ODM까지는 너무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한번 용기 제조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용기 쪽이 좀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점검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앞서 힌트 드렸던 그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중 FD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문화와 관광, 법률까지 개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문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거 한한령 해제 좀 가시권에 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슈일까요?
네, 같이 일단은 운동해서. 이게 뭐 전면 해제일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게 지난주에 한국의 한 인디밴드 공연 승인했다. 이제 이게 떠가지고 그날 엔터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K-팝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번지게 된다면 확실해질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좀 불확실한 면은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노 그 조수미 씨의 베이징 공연, 또 영화 파묘, 범죄도시 표 같은 게 이제 중국 영화제 초청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은 뭔가 이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FTA에서 2단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화교류까지 또 이게 좀 그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 충분히 그 한한령 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엔터가 되겠는데, 이게 중국 시장만 열리면 굉장한 매출 성장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설사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엔터주에 1도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전혀 없었기 네. 때문에 별로 잃을 것도 없다. 그래서 중국이 되면 좋고, 안 된다고 해도 주가가 이미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한번 잃을 게 없는 그런 좀 구간이니까 중국 기대감은 한번 일단 높여볼 시기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대감이 엔터주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이외의 엔터주를 좀 여러 가지 짓누르고 있는 이슈들 있잖아요.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JYP 실적을 봤더니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한 10% 이상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2분기까지 안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없고, 앨범이 또 잘 안 팔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모르는 이슈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또 컴백을 하게 되고, 또 1년 후에는 이제 그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BTS도 이제 점점 완전체로 컴백한다는 얘기가 들릴 거예요. 이제 내년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군대 제대들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뭐 생각도 들고, 또 하이브와 미니진의 이제 좀 약간의 그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뉴진스도 다시 컴백을 했고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그 리스크 요인들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당장 뭐 크게 올라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보고, 내년 저는 BTS까지 한번 본다면 지금은 좀 한번 이렇게 내려올 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점검해 주셨고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 지금 SMR 관련 수주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SMR 설계업체죠.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그 50조 규모. 네. 여기에 이제 그 주 기기를 이제 납품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좋은데, 다만 이제 SMR 시장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몇 년이 걸려요. 2020년대 후반부터니까. 그래서 요건 그냥 단발성 이슈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예. 이게 이제 7월에 결론이 나는데 프랑스랑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원전 수주한 게 기억하시기에 아랍에미리트, 거기 바카라 원전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SMR 이슈는 좀 단기성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체코 원전까지는 지금 7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일단 혹시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때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의 전력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좋은데, 다만 7월에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지금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리스크는 좀 염두에 두시되,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좀 이벤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 7월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네요. 6월 말 7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은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빅파마 4개사, 4개사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이죠. 펩트론이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플랫폼 관련해서 러브콜을 잇따라 받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독일의 비사 그리고 벨기에랑 일본, 스위스에 위치한 그 빅파마들 4곳으로부터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반 공동 개발을 현재 펩트론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들 빅파마가 가진 기존의 대형 그 물질들에 펩트론 플랫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운 물질들을 펩트론 플랫폼을 적용해서 같이 개발하는 이런 방안 등을 이제 좀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들 기업 모두 이제 글로벌 톱 20 안에 드는 그 빅파마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펩트론은 이들 기업과 최대 약효가 3개월까지 지속되는 한 번 투약을 했을 때 약효가 3개월까지 지속되는 이제 약물들까지 공동 개발할 가능성 등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네, 이 펩트론 기술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약물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불리는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은요, 이제 반감기가 좀 짧아서, 그러니까 몸 안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서 자주 주사를 해야 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현재 주 1회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투여 주기를 1개월,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늘려주는 이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술용 생분해성 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실을 이제 안에다가 넣기도 하잖아요. 그 실이 이제 약물을 담는 어떤 주머니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약물 전달체로 사용을 하고 이 약물 전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 녹아가지고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이 이제 방출되는 이런 이제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물 전달체 안에 원료가 이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뭐 얼마나 이제 어떠한 비율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1개월 제형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제형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 요즘 비만 치료제 이쪽도 주목을 받는데 비만 치료제도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맞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이 투여 주기를 늘려줄 수 있는 펩트론의 플랫폼 참 탐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효과가 좋은 비만 치료제일지라도 약물 투약 편의성까지 좀 늘려준다면 환자 삶의 질도 좀 개선할 수 있고 장기 투약해도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빅파마들도 그래서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로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 A사와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A사랑 스마트 대포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불리는 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 단계를 지금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서 이르면 올해 상하반기 안으로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약에 이제 체결이 된다면 이 두 회사는 월 1회 제형 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데 협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아직 계약 체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펩트론이 기술 이전 계약 진행한 적이 있나요, 이전에? 사실 이제 기술 수출 성과가 사실 좀 이 기업이 부진하다고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2015년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후에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흑자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한계로 꼽히는데요. 최근 그렇군요. 3년간 매출 보면 2021년에 66억, 2022년에 58억 원, 지난해 33억 원으로 좀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 비용이 또 이제 반면에 많이 나가면서 연간 15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기술 수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이 되고요. 그 전에 올해 1월에 회사는 이제 운영 자금을 좀 마련을 하고자 이제 자체 보유한 부동산까지 매각을 하면서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 정말 이 기업에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올해 흑자 전환하려면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설명해준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이전 성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건도 있지만 예.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화 제품이 이르면 올해 식약처 허가를 또 받을 예정이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이 첫 상용화 제품 루프원이라는 게 이제 국내 품목 허가를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이 루프원은 1개월 지속되는 전립선 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이 두 개로 쓰일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이미 LG화학이랑 국내 판권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최근에 한 일본 제약사와 그 C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제약사도 역시 대형 이제 빅팜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항암제를 좀 보유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펩트론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송 공장에 위치한 그 자체 공장에 대한 그 루프원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실사를 진행을 받았고 큰 이변이 없으면 하반기에 초도 물량을 생산을 하고 또 품목 허가 가능성도 이 하반기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루프원이요, 펩트론 자체 개발 신약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네. 이제 복제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그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이제 루프린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루프원이라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루프린이라는 약은요 1989년에 출시됐는데 그 이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펩트론 입장에서는 이 제네릭을 생산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회사의 현금 창출, 매출, 이익 뭐 이런 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하나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계속 모색하고 있겠죠? 네네. 이 루프원이랑 스마트 대포 기술의 추가 기술 이전 같은 걸 좀 논의를 하려고 오는 6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의약품 전시회 CPHI 차이나에 이제 펩트론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에도 참석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미팅을 계속 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 비밀 유지 계약 CDA를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 MTA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텀 시트를 받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DA 체결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협의에 있어서 아주 초기 단계에 그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통계상 글로벌적으로 2%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보다 매우 낮네요. 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 기술 이전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또는 뭐 아주 기술이 좀 유력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사 큐라클인데요. 최근에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핵심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했다가 반환 통보를 했다고. 이거 네. 무슨 소식이에요? 21일 날에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떼아라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제 망막 혈관 치료제 CU06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했다가 그 떼아가 쉽게 말해 반품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CU06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은 당뇨병성 황반 부종, 습성 환방 변성 같은 것을 이제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입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라고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혈관 자체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서 좀 근본적으로 이런 이제 질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큐라클은 2021년 10월에 그 프랑스 안과 전문 회사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에 이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당시에는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시장에 그렇게 이제 알리면서 관심이 아주 컸었던 그런 기술 이전 건입니다. 네, 이게 감각적으로 지금 반환됐다라는 얘기는 악재로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네. 사실 현재 큐라클도 왜 이제 기술 이전이 반환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큐라클이 발표한 이 임상 결과가 떼아의 기준에 좀 미달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시장에 추가로 또 발표할 좀 부진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라클의 주가도 그 기술 이전 반환 공시를 한 그 다음 날 이제 마이너스 30%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희 이데일리 바이오 부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이 이제 반환된 거는 임상 시험이 실패했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큐라클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CU06은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임상 2A상에서는 시력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됐다. 그 임상 시험 중에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서 임상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펩트론과 큐라클 이 바이오 두 기업 얘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어제는 한일 한중 릴레이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이 시간엔 3국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죠.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수소 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국민적 관심과 지지의 시선을 받아야 할 대통령. 이 대통령이 나서는 여러 일에 우려 섞인 시선이 동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정부가 누적해온 이미지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요. 한일 무역전쟁 종료, 한일 통화사프 정상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둔 외교적 성과들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들도 한일 관계에서 굴욕적 스탠스를 펼친다는 이미지에 가려진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서로의 견제와 협력은 필연적인 관계이죠. 다만 한일 양국 사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기울어지지 않은 외교운동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윤 대통령의 이미지 변화와 개선 또 한 스텝이 지나갔습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10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 이 하락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떠한 또 변화 움직임 있을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